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 뉴스 켜면 자꾸 나오는 숫자 하나 눈에 띄시나요? 바로 환율입니다. 달러당 1,400원, 1,450원, 어제는 1,480원까지 갔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해외여행 가면 완전 손해보겠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젊었을 때는 환율이란 게 그냥 여행 갈 때나 신경 쓰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부모님 나이에 연금 타고 살아가는 이 시기에 환율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행 경비 아닙니다. 생활비이고 집값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모아온 노후 자산 전체가 움직이는 신호등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걱정을 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준비로 바꾸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예전 1997년 외환위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시니어 세대가 지금 꼭 알아야 할 돈의 흐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뉴스에서 환율 얘기 나올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저 신호가 켜졌구나. 내가 준비할 게 뭔지 알아. 이런 마음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모르고 계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정보 나누면서 하는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환율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 경제의 체온입니다. 우리 몸도 체온이 37도면 정상이고 39도 넘어가면 열이 난 거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평소에 건강할 때 환율은 보통 1,100원에서 1,300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게 정상 체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500원을 넘어간다? 이건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1997년 외환위기 때 그때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은행에서 돈을 못 찾는 사람들이 생기고 평생 모아둔 재산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훌쩍 넘어갔을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두 시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위험하겠다 싶으니까 돈을 빼간 겁니다. 둘째, 금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라가 급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셋째, 집값이든 주식이든 자산 가격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1,500원 넘어간다고 해서 당장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1,500원은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신호등으로 치면 노란불이 켜진 겁니다. 노란불 켜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속도 줄이고 주변 살피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면 사고 납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원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지 않나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커졌고 IMF 때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그때처럼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전과 지금이 뭐가 다른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97년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못 겪은 일이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땐 모두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외국 돈 빌려서 경제 돌리다가 갑자기 빚 갚으라고 하니까 손에 쥔 달러가 없었다고요.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였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은 맨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예전에는 해외 자산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국내에만 돈을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개인들도 미국 주식 삽니다. 테슬라 사고, 애플 사고, 엔비디아 삽니다. 젊은 세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세대 중에서도 해외 펀드 가입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둘째, 기업들도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큰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엄청납니다. 예전처럼 달러가 귀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비중이 큽니다.
우리가 받는 연금의 일부는 사실 해외에서 굴러가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환율이 오르면 무조건 손해만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환율이 1200원일 때 미국 주식을 샀다고 치면 갑자기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됐습니다. 주식 가격이 그대로라고 해도 환율 차이 때문에 원화로 환산하면 돈을 번 겁니다. 이게 환차익입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수입품 가격은 오릅니다. 장 보러 가면 수입 과일 비싸지고 기름값 오르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이 다 비싸집니다. 이건 분명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지금은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환율 변동 속에서도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경우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환율이 오를 때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 자산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보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질까요? 물가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마트 가시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 가격이 오릅니다. 커피도 비싸지고 밀가루 제품도 비싸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건들이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해도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름값도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거의 다 수입하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기름 수입할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니까 주유소 가격도 덩달아 오릅니다. 그럼 택시비, 버스비, 택배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힘들어집니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 만드는 회사들은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원가가 오르면 어떻게 하죠?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익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익이 줄면 직원 월급도 못 올려주고 투자도 줄이고 결국 경제 전체가 위축됩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환율이 급등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에 투자한 돈 달러로 바꿔서 빼면 손해보겠는데? 그래서 조심스러워집니다. 새로 투자하려던 계획을 미루거나 아예 자금을 빼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문제는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와 방향입니다. 천천히 오르면 기업들도 적응하고 정부도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오르면 시장이 당황합니다. 패닉에 빠집니다. 1997년이나 2008년 때가 그랬습니다. 환율이 하루에 몇십 원씩 튀었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내일 원자재 가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들은 외화 대출 갚을 돈이 부족해집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이 끊기면 경제 전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나서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은행들이 멈추지 않게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풀어주는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 한국은행이 왜 자꾸 돈을 푸는지,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뉴스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을 풀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은행입니다. 일반 은행들이 돈이 부족하면 한국은행에서 빌려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는 건 은행들이 돈을 빌리기 쉽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돈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요. 은행이 돈이 부족하면 기업한테 대출을 못 해줍니다. 기업이 대출을 못 받으면 직원 월급을 줄 수가 없겠죠. 월급을 못 받으면 우린 시장에서 소비를 하지 못합니다. 소비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조치죠. 문제는 이게 오래 계속될 때입니다. 진통제 생각해보세요. 머리 아플 때 진통제 먹으면 당장은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진통제가 병을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진통제만 먹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란 거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을 자꾸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이 많아지면 물건값이 오르게 돼요.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부모님들처럼 고정된 연금을 받고 사시는 분들에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건값만 오르면 실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둘째, 시장이 정부 지원에 익숙해집니다. 어차피 정부가 구제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이 퍼지면 기업들도 은행들도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정말 큰 위기가 오면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셋째, 구조적인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실한 사업이 있다면 일찍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돈을 자꾸 풀어주면 그 사업이 계속 연명합니다. 좀비 기업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풀고 있다는 건 시장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밑바닥에서는 뭔가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지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건설사가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진 않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빌립니다. 여기 땅에 아파트 지을 건데 다 지어서 팔면 돈 갚을게. 이렇게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게 PF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안 팔리면 돈을 못 갚습니다. 그럼 은행이 손해를 봅니다. 건설사도 망합니다. 2022년쯤에 정리했으면 좀 더 나았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낮았고 부동산 시장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리할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시장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올랐고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외곽 지역은 더 심했습니다. 지어놓은 아파트가 안 팔렸죠. 분양률 30%, 40% 이런 곳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는 은행에 원금을 못 갚으니까 이자만 냅니다. 이자만 내고 버티다가 이게 1년, 2년, 3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나중엔 이자도 못 내는 지경에 이릅니다. 은행도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당장 돈 갚으라고 하면 건설사가 망하고 그럼 은행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려줍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PF 문제의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안 터졌지만 안에서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모든 부동산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서울 강남 같은 곳은 괜찮아요. 수요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지방이나 외곽에 과잉 공급된 지역입니다. 지역별로, 사업장별로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내가 가진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 어떤지입니다. 막연하게 부동산은 안전하다, 부동산은 위험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계속 버티는 경우입니다. 정부가 계속 돈을 풀어줍니다. 은행들도 건설사한테 시간을 더 줍니다. 조금만 더 버텨. 시장 좋아질 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뉴스에서 큰 사고 안 납니다. 부동산 회사 망했다, 은행 위기다, 이런 소식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덮인 겁니다. 부실은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감당 못할 만큼 커지면 그때 한 번에 터집니다. 그럼 더 큰 충격이 옵니다. 두 번째 길, 정리하면서 가는 경우입니다. 안 되는 사업은 정리합니다. 부실한 건설사는 구조조정합니다. 은행도 손실을 인정하고 대손상각 처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픕니다. 뉴스에 나쁜 소식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도 조정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정됩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건강한 부분이 살아납니다. 시장이 신뢰를 회복합니다. 그럼 새로운 투자가 들어오고 경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길로 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모릅니다. 정부 정책에 달렸고 글로벌 상황에 달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를 대비하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든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매일 뉴스 보면서 환율 체크하고 금리 체크하고 경제신문 다 읽어야 하나?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경제 용어, 어려운 차트, 전문가들이 쓰는 영어 약자들,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생 모은 자산 지키면서 편안하게 노후 보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뭘 봐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환율이 급격히 움직이는지 봅니다. 환율이 하루에 20원, 30원씩 튄다? 이건 시장이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뉴스 메인에 환율 얘기가 계속 나온다?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환율이 조용하게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인다? 당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둘째, 금리가 갑자기 튀는지 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급하게 올린다거나 은행 이자율이 갑자기 확 바뀐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평소처럼 조금씩 움직이면 괜찮습니다. 셋째, 은행 관련 불안 뉴스가 나오는지 봅니다. 어느 은행이 부실하다더라. 예금 인출 사태가 있었다더라. 이런 소식이 나오면 귀를 세워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시작은 은행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평소에는 편하게 사세요. 매일 경제신문 볼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뉴스 헤드라인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준비가 됩니다. 제가 이 영상 만드는 이유가 이거죠. 여러분이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않게 하려고입니다. 환율 오른대. 경제 안 좋대. 이런 얘기만 들으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면 달라집니다. 아, 지금은 환율 조용하네. 환율이 튀네. 내 자산 점검해 봐야겠네.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무지에서 옵니다. 지식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노후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도 불안하고 금리도 흔들리고 부동산도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노후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한쪽에 몰아두지 마세요.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환율이 오를 때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환율이 내릴 때 손해입니다. 부동산만 믿어도 안 되고 주식만 믿어도 안 됩니다. 나눠서 가지세요. 조금은 원화로, 조금은 달러로, 조금은 부동산으로, 조금은 안전한 예금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이 도와줍니다. 환율이 내리면 원화 자산이 버팁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예금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더 해드릴게요. 수익보다 생활 안정이 먼저입니다.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공격해도 됩니다. 잃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큰 수익 노리지 마세요. 이거 하면 떼돈 번다더라. 이런 말에 혹하지 마세요. 큰 수익 뒤에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잃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지키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은행 예금 이자 적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적어도 안전합니다. 원금은 지켜집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는 집 말고 추가로 투자할 생각 있으시면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특히 지방이나 외곽은 조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후 자산 관리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잘 지키는 겁니다. 조금씩 안전하게 굴리면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흔들리고 뉴스에서는 위기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겁먹고 갑자기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모두 피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지키는 쪽으로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더 벌겠다고 무리하지 말고 그렇다고 겁에 질려 다 팔아버리지도 말고 지금 가진 자산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지는 않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산이 전부 원화 예금이거나 전부 부동산이거나 한 가지에만 묶여 있다면 이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반대로 예금, 연금, 약간의 달러 자산, 그리고 생활에 지장 없는 범위의 투자 자산 정도로 나뉘어 있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 자체로 방어가 됩니다. 꼭 뭘 더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분산돼 있다면 그걸 유지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은 결단의 시기가 아니라 관찰의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리, 환율, 한국은행 움직임, 국민연금 흐름, 은행 뉴스 이 5가지만 보시면서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그때 한 발 움직이면 되고 안정되면 괜히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산의 가장 큰 무기는 속도가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손실을 봐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격적인 선택보다는 오래 버틸 수 있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지는 마십시오. 환율이 1,500원을 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자산의 상태를 알고 있느냐입니다. 숫자를 알고 흐름을 알고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기는 위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내용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괜히 겁주자는 영상이 아니라 같이 정신 차리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무조건 발빠르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더 차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치마마 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